요즘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을 역전했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어만 능통해도 변호사보다 더 돈을 버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 돈 때문에 겪은 치욕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다는데요. 그런데 한국어 때문에 날라온 한국에서 돈은 고사하고 아이만 벌써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바 톰슨이에요. 런던 교외의 작은 테라스 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체국 직원이었고 어머니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 굽는 냄새에 눈을 뜨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늘 저녁 식탁에서 우체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숙제할 때마다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모든 게 당연했어요. 이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선생님들께서 제 답안지를 보며 놀라워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저에겐 퍼즐 같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정답을 맞힐 때마다 느껴지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봄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너라면 장학금으로 세인트 마가렛 스쿨 진학도 가능할 것 같구나. 세인트 마가렛 스쿨이라니요. 그곳은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어요. 귀족들의 자녀가 다니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학교 브로셔를 건네주셨어요. 화려한 교정 사진들,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졸업생들의 화려한 진로 현황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도 느꼈어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그 브로셔를 꺼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해도 교복비, 교재비, 각종 활동비 등은 따로 내야 했고 그 금액만 해도 우리 집엔 부담이 될 게 분명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천서 왜 숨겼니?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꼭 가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의 격려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부모님은 제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2배로, 3배로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학금 시험 준비는 정말 치열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집에서도 집중이 안 되면 다시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시험 날이 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우편함에서 세인트 마가렛 스쿨 로고가 찍힌 봉투를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뜯어보니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집안에 환호성이 터졌고 그날 저녁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마가렛 스쿨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첫날부터 압도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온 옷, 들고 온 가방, 심지어 쓰는 펜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마켓에서 산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옆 친구는 명품 브랜드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몇몇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주말 계획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 요트에서 파티할 건데 같이 올래?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요트 파티라니요? 그런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주말마다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번 주말은 바빠서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친구는 아쉬워하며 다음에는 꼭 와야 해. 라고 했지만 다음 기회도 그 다음 기회도 제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아이들은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바,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어디 살아?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 처음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신다고, 집은 교회의 작은 테라스 하우스라고, 여름 휴가는 주로 집 근처 해변에 간다고요. 아이들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며 대화가 끊기거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겐 우체국 직원이라는 직업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고, 옷차림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하철을 타고 오셨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셨지만 눈에 띄게 다르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다과회 시간에 한 어머니가 무심코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학생들은 늘 싸게 일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회사 인턴으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다. 이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계산적으로 접근했어요.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방과 후에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끼어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도 저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잘하는 가난한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저는 늘 혼자였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공부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거든요. 시험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계속 받았어요. 하지만 그 칭찬조차 때로는 독이 되었습니다. 역시 장학생답네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우연히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통번역, 콘텐츠 분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 에바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어. 한국어라니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언어였어요. 하지만 고소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어 통번역사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도 들었어요. 처음엔 자막에 의존했지만 점점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리듬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문법 책을 사서 혼자 공부했고 유튜브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발음이 제일 어려웠어요. 특히 받침 소리나 경음, 격음 구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어 대사를 완전히 알아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와, 정말 되는구나. 혼자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꽤 능숙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전 대화 경험이 부족했어요. 책으로만 배운 한국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어는 한국에서 부딪혀야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한국 대학 진학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교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립대학교 장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부모님께 처음 한국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지 않니? 영어권 나라가 더 좋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몇 주 동안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보신 거죠. 아버지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하마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멀어도 건강하게만 지내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대학 지원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서류도 복잡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실력 덕분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몇 달 동안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쥔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눈물이 났지만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다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인트 마가렛 스쿨에서 느꼈던 그 서러움. 장학생은 늘 싸게 일한다는 그 말들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짜 제 실력으로 성공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장학생 에바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에바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처음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역을 지나 홍익대 입 구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처음 느낀 건 사람들의 질서정연함이었어요. 런던의 지하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역사 자체도 정말 깨끗했어요. 플랫폼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마주친 거리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치킨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밤 문화였어요. 첫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낯설지 않았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끼리 나누는 일상 대화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은어나 줄임말 그리고 빠른 말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별 과제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저는 한 문장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음이 어색할까봐, 문법이 틀릴까봐 계속 망설였어요.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듣기만 하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표현들을 메모해뒀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계속 봤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생활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장학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기숙사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용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옷이나 생필품을 사기도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학교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야간 시간대에 일했는데 손님들과의 간단한 대화가 한국어 연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밤에 일하고 잠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과제를 하다가 새벽 3시에야 잠들었어요. 알람 소리를 못 들었는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첫 교시 수업 시작까지 겨우 15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뛰지 않던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7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은 4분 만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이 마침 들어오고 있어서 간발의 차이로 탈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시간을 확인해 보니 강의실까지 가려면 정말 빠듯했어요. 목적지 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평소엔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 뛰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급했어요. 한 계단씩 뛰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차고 있던 실버 팔찌가 앞서 가던 남자의 자켓 주머니에 걸린 것 같았어요. 팔찌 때문에 그 남자도 함께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중심을 잡았지만 자켓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팔꿈치가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남의 옷을 찢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대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몸을 일으키는 제게 다가와서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그 순간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저는 급하게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제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영어로 변상하겠다고 썼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명함을 받고 인사를 하려는데 또 시간이 걱정됐어요.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업이 시작된 후였어요.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내 아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명함을 보니 이름이 김호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자켓이 얼마나 비싼 건지 어떻게 변상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으론 명품 자켓 하나 사기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며칠 후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영어로 정중하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썼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역시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제가 학교 근처라서 익숙한 곳이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카페를 추천해줬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정말 긴장됐습니다. 호준 씨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는 너무 급했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편안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켓 수선비나 새 옷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준 씨의 반응이 또 의외였어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수선해서 입으면 된다고 별로 비싼 옷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툰 영어 발음이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대신 조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 혼자 다니기 힘들었는데 관광지를 같이 돌아보는 걸로 변상을 대신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싶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호준 씨는 제 대답에 눈이 동그래지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말에 경복궁과 북촌을 함께 돌아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함께 관광을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관광 날이 왔어요. 경복궁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어요. 호준 씨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고 저희는 함께 입장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의 시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조선시대 건축물들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호준 씨가 서툰 영어로 간단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도 아는 한국어 단어들을 써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서로 어색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호준 씨의 영어 실력도 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북촌에서는 전통 한옥들 사이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호준 씨가 사진 찍는 걸 도와줘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미와 돌담길의 운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이어서 더욱 신기했어요. 점심은 인사동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호준 씨가 추천해준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식사 후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 공예품점들을 구경했습니다. 한지로 만든 소품들이나 전통 악기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준 씨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한강공원에도 갔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호준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호준 씨가 갑자기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제 카카오톡 이름이 왜 한국사랑이냐고요? 처음 연락처를 교환할 때 설정해둔 이름이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설픈 영어로만 대화했는데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말을 좀 할 수 있다고요. 호준 씨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순간 얼어붙더니 이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서툰 영어로 대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호준 씨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며 안도하더라고요. 언어 장벽이 사라지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호준 씨는 충청도 작은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몇 달 안 된다고 했어요. 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비슷해서 더욱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호준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사고 처리를 넘어서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엔 남산타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변상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정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자주 만나다 보니 볼수록 너무 매력적인 이 남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고백으로 호준 씨와 연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야망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영국에서 느꼈던 그 서러움, 돈이 없으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의 스케줄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전공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한국어 관련 추가 강의를 들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통역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토요일에는 한국어 회화 스터디에 참여했고 일요일에는 온라인 통역 강의를 들었습니다. 호준 씨는 처음에는 제 열정적인 모습을 대견해 했어요. 늦은 시간에도 공부하는 저를 보며 정말 멋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저는 늘 시간에 쫓겼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에는 단어장이 들려 있었고 영화를 보러 가서도 중간에 핸드폰으로 온라인 강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호준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 머릿속은 다음날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준 씨가 정말 맛있는 한정식 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 중간에 노트북을 꺼내 통역 과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씨,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지금 즐기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성공한 다음에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준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의 그 기억들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가난한 장학생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편의점 일 외에 주말에는 한국어 과외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간단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했어요.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게 보이니까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됐어요. 커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호준 씨와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나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저는 늘 피곤했고 호준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호준 씨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그날도 통역시험 접수 마감일이라며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케이크 앞에 앉아서도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호준 씨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 호준 씨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성공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편안하게 지내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미래 준비가 더 시급하다고 믿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습니다. 며칠 후 통역 자격증 1차 시험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한 시험이라 정말 중요했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길에 호준 씨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저는 답장할 여유도 없었어요.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동시통역 부분에서 많이 막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결과 발표까지는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실수를 연발했어요. 호준 씨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위로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걱정만 가득했어요. 호준 씨와 만나서도 시험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1차는 합격이었지만 점수가 아슬아슬했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호준 씨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한다면서 내일 저녁에 축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2차 시험 대비 강의를 들어야 했거든요. 호준 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합격 축하보다 다음 시험 준비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1차 합격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최종 합격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호준 씨는 점점 연락을 줄이셨고 만나자는 제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시험 준비를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1차보다 더 치열했어요. 실제 통역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등록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공부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달 정도 계속하던 어느 날 호준 씨에게서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자.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호준 씨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성공만 생각하며 살았고 호준 씨는 점점 제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 책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강의를 들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에야 호준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호준 씨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지만 지금의 관계로는 서로가 힘들 것 같다고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걸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호준 씨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랑보다 야망을 선택해왔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헤어진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호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갔던 경복궁,
한강공원에서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식욕이 없어졌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학교 보건소에 갔어요. 간단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임신이네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이 떨렸어요. 임신이라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아이가 생겼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 나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통역 자격증, 졸업 후 취업 계획, 경제적 독립,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호준 씨와 헤어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호준 씨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실수만 연발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일까? 아니면 기적일까요? 제가 그토록 추구하던 성공이 정말 중요한 걸까? 아니면 지금 제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이 더 소중한 걸까요? 며칠 더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고 평소 즐겨 먹던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배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매일 고민했어요. 런던에 계신 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 텐데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눈에 선했습니다. 호준 씨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헤어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게 정말 복잡했습니다. 혹시 저를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알 권리가 있으니까 꼭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는 의미 없는 낙서만 가득했고 과제 마감일도 자꾸 깜빡했어요. 성적에 대한 걱정보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계산을 틀리거나 상품을 잘못 진열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이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학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까?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 가서 육아 관련 책들을 몰래 찾아봤습니다.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태교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현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가 엄마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아기가 정말 예뻤고 엄마의 표정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경제적 기반도 없고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와도 헤어진 상태였어요.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준 씨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세워야 했어요. 결국 호준 씨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 사실은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호준 씨는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호준 씨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어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준 씨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호준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호준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확실한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호준 씨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호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준 씨는 제가 우는 동안 말없이 기다려주셨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양가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릴지에 대해 천천히 계획을 세웠어요. 무엇보다 호준 씨가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가 혼자 고민했을 생각을 하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책임이 있는 일이니까 함께 책임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연인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대화가 많아졌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직 학생인 저희가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먼저 런던에 계신 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라셨지만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호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듣고 안심하시더라고요. 멀리 있어서 직접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호준 씨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 긴장됐어요. 직접 충청도까지 가서 인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호준 씨와 함께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호준 씨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정말 다정하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면서 한 그릇 가득 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겠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뜨거운 차를 끓여와 밤새 옆을 지켰던 기억이 났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공이나 돈보다 이런 사람의 온기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준 씨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잤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벽에 붙은 어린 시절 사진들, 책상 위에 낡은 교과서들을 보며 호준 씨의 성장 과정을 상상해봤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결혼식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대여점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호준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따뜻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시며 친해지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은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긴 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구도 중고로 구입해서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밥 짓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둘 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호준 씨 어머님께 레시피를 물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한 요리는 김치찌개였어요.
몇 번 실패 끝에 겨우 먹을 만한 맛이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호준 씨가 맛있다고 해주시니 더욱 뿌듯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준 씨도 제 배에 손을 올리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설레었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뛰는 그 소리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호준 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태교에도 신경을 썼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국어 동화책도 많이 읽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임신 후기가 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호준 씨가 정말 잘 챙겨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새벽에 깨면 등도 토닥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병원 가방도 미리 준비해두고 언제든 갈 수 있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경 갑자기 아픈 게 느껴져서 호준 씨를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점점 아픈 간격이 짧아지더라고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으니 곧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분만실로 옮겨져서 본격적인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팠지만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아들이라고 하시며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처음 품에 안은 아기의 무게가 정말 신기했어요. 작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키운 생명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호준 씨도 아기를 보시며 울고 계셨어요. 정말 아빠가 된 실감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엄마가 된 저에게 모유 수유 방법부터 기저귀 갈기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이번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특히 호준 씨 어머님이 미역국과 각종 반찬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산후조리에 좋다면서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런던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손주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아기를 향한 사랑은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아기가 처음 미소를 지었을 때, 처음 목을 가눴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나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의 사랑, 아이의 웃음, 함께하는 일상.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영리하고 준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어 이름이지만 영어로도 발음하기 쉬워서 좋았어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 첫 몇 달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책에서 읽었던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몇 시간마다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반복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민준이가 계속 울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준 씨와 교대로 아기를 달래면서 새벽까지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기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만의 울음소리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의 울음, 졸릴 때의 울음, 그냥 안아달라는 울음이 각각 달랐어요.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육아 용품 준비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기저귀, 분유, 젖병, 옷가지 등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중고 용품을 많이 활용했어요. 온라인 중고 카페에서 상태 좋은 물건들을 찾아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도 민준이를 안고 다녔어요. 처음엔 아기띠 사용법도 서툴렀는데 몇 번 시도해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민준이를 보시며 예쁘다고 해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어로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아기가 밤에 많이 우느냐고 물어보시더니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잘 잔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써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지혜들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상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민준이 상태를 확인하고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에야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육아 생활 속에서도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민준이를 재우면서 한국 동요를 불러주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곰 3마리, 나비야 같은 노래들을 부르며 아기와 교감하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민준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을 보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울기만 하던 아기가 점점 제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고 옹알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수면 패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제 시간도 조금씩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공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중단했던 통역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집중해서 공부하기는 어려웠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낮에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번에 오랜 시간 할 수는 없었지만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발음 연습도 많이 했어요. 호준 씨가 퇴근 후에는 민준이를 봐주시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녁 시간에 3시간 정도씩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호준 씨의 배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호준 씨와 육아를 분담하면서 각자 개인 시간을 가졌어요. 호준 씨가 민준이와 산책을 나가시는 동안 저는 집에서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며 균형을 맞춰 나갔어요. 온라인 강의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울면 일시정지를 하고 아기를 먼저 달랬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통역 자격증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민준이를 호준 씨께 맡기고 시험장에 갔는데 정말 떨렸어요. 오랜만에 아기 없이 혼자 나온 거라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은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덕분에 무난히 치를 수 있었어요. 특히 실전 통역 부분에서는 민준이와 함께 연습했던 발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기에게 말하듯 천천히 또박또박하는 연습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 발표까지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습니다. 합격한다면 본격적으로 통역 일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민준이는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일단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소식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호준 씨도 저보다 더 좋아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엔 간단하게 치킨을 시켜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민준이도 함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프리랜서 통역 일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전화 통역이나 서류 번역 위주로 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육아와 병행하기에 적합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민준이 용품을 샀거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어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성취감도 컸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큰 기회가 왔어요. 서울의 한 통역 전문 로펌에서 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육아맘도 지원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지원해봤어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긴장됐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가는 것도 어색했어요. 면접관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시간적 제약은 있지만 그만큼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육아 경험을 통해 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집안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호준 씨는 물론이고 시어머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됐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민준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민준이를 봐주시기로 했어요. 이런 가족의 지원이 없었다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첫 출근 날이 정말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시어머님께 맡기고 회사에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잘할 수 있을지, 민준이는 괜찮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컸어요. 회사에서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업무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육아맘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워킹맘들도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간단한 문서 번역이었어요. 오랜만에 전문적인 번역 작업을 하니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성취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아 경험담도 나누고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소통 자체가 오랜만이라 신선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민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하루 종일 잘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이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새로운 루틴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민준이와 아침을 먹고 시어머님께 맡긴 후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민준이와 놀아주고 호준 씨와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양가 부모님께 안부도 드렸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민준이의 성장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이가 나기 시작했고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간단한 옹알이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민준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민준이가 뒤집었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회사에서도 민준이 이야기만 했어요. 동료들도 함께 기뻐해 주시며 아기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인턴십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고민도 되었어요. 정식 직원이 되면 더 많은 책임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걱정됐습니다. 호준 씨와 진지하게 상의한 결과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지지해주셨고 특히 시어머님께서 민준이 돌봄을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후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국제 컨퍼런스 동시통역이었어요. 정말 긴장되었지만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하며 연습했어요. 컨퍼런스 당일 통역 부스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집중 모드로 전환되었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아직 말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 기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써봤어요. 그동안은 영어로만 일기를 썼었는데 이제 한국어로도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기의 첫 문장은 이랬어요.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이다. 민준이가 돌이 되어갈 무렵 처음으로 혼자 일어서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거실에서 소파를 잡고 일어나더니 몇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그 장학생 에바는 이제 없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엄마 에바, 통역사 에바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는 당당한 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육아와 일을 통해 진정한 균형을 배웠습니다. 성공이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덕분에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고 제가 통역사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영국 번호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영국에서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세인트 마가렛 스쿨 시절 친구였던 클로이였습니다. 클로이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친구 중 하나였어요. 정말 전형적인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던 아이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 싶었어요. 클로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지쳐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부 인사를 나눈 후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 생활은 어떤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클로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잠시 머물 수 있겠냐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클로이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옛 친구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 올 계획인지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호준 씨와 상의한 후 클로이를 집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라 따로 게스트룸은 없었지만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으면 며칠 정도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클로이가 오기 전까지 정말 긴장됐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박한 생활이 클로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됐어요. 예전에 클로이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궁전 같은 곳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클로이를 마중 나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명품 옷은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정말 지쳐 보였어요. 몰라보게 야위기도 했고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클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말이 없었어요. 가끔 서울의 풍경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예전의 그 수다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정말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민준이 장난감들, 부엌에서 나는 저녁 준비 냄새,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클로이는 민준이와 놀아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준이가 워낙 애교가 많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클로이가 민준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한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클로이에게는 너무 생소한 음식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먹더라고요. 식사 중에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게 제 행복이냐고요. 작은 집, 평범한 음식, 아이의 웃음소리.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같은 것 같지만 매일 다른 행복이 있다고요. 그날 밤 클로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털어놨어요.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클로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돈과 지위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클로이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관광지보다는 제가 평소 자주 가는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자주 가는 동네 놀이터, 장을 보는 전통시장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한강공원 등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 클로이는 정말 신기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민준이를 보며 예쁘다고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호떡을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는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모습을 봤어요. 클로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개인 교사와 함께 있었거나 같은 계층의 아이들하고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클로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호준 씨 부모님이 오셨어요. 클로이에게 영어로 인사를 해주시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만든 저녁상을 받은 클로이는 정말 감동한 것 같았어요. 한국식 집밥의 정성과 따뜻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이 클로이를 위해 매운 음식을 따로 덜 맵게 준비해 주신 배려에 감사해했어요. 식사 후 클로이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돈은 많지만 이런 온기는 없다고요. 가족끼리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클로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꿈꿔봤지만 태어난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함께 지내면서 클로이는 점점 밝아졌어요. 민준이와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했고 간단한 한국 요리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정말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클로이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헤어지면서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다고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클로이가 떠난 후 며칠 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진짜 부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며 창가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호준 씨가 퇴근하셔서 민준이와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영국에서 세인트 마가렛 스쿨을 다니던 그 시절, 저는 정말 돈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돈이 있어야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클로이의 방문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 정말 옳은 길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후로 클로이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클로이는 정말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회복지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클로이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자신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정말 기뻤습니다. 클로이도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과 지위보다 사랑과 행복을 선택한 클로이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소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민준이가 동생을 정말 예뻐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행복도 2배가 되었어요. 매일이 정신없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호준 씨도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셔서 든든했어요. 몇 년 후에는 셋째도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들이었어요. 준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집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오고 양가 부모님들도 자주 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문득 영국에서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교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외로운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족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따뜻한 포옹, 남편의 든든한 지지. 이런 것들이 진짜 부였습니다. 지금도 통역사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성공에만 매달리지는 않아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전해주고 싶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돈보다는 마음이, 지위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클로이에게서 가끔 근황을 전해 듣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다르지만 훨씬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계급 사회에서 벗어나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